한국만큼 치킨 게임 잘하는 나라가 잘 없는 거고, 더 나가서 수출의 경쟁력이 없어서 나라 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오늘 주제는 바로 2020 경제전망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주식 얘기로 좀 돌아와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죠. 그리고 요즘에 좀 물리신 분도 많죠. 삼성전자 또 뭐 그래도 물려도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다 이런 분들도 많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저는 반대죠. 아, 왜요? 아니, 주식에 대해서 너무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방향을 예측해서 투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해서 네. 시장 주가보다 내재 가치가 더 좋다, 비싸다. 그러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사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다시 할게요. 하나는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가. 네. 아니면 현재 주가는 절어 있는데 그 기업의 내재 가치는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 길게 오랫동안 투자하는 투자자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타깝지만 전체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재 가치 분석 투자자예요. 네. 그러나 투자자의 99%는 추세 추종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라든가 이런 몇백 조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보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위에 그때 얘기했던 미국 본부장님. 미국 본부장님이 이거 왜 샀어?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의무가 있는 분들에게는 내재 가치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려우시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내재 가치로 회귀할 거야. 네. 연어가 결국은 고향에 돌아오듯 네. 가격은 돌아와. 라고 믿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이제 펀더멘털 투자자 혹은 또는 내재 가치 투자자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김 작가 TV를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모멘텀 투자자이실 거예요. 추세 추종 투자자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서 기관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내재 가치 투자자인데 네. 개인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은 모멘텀 투자자예요. 모멘텀. 근데 돈의 양은 내재 가치 투자자가 더 많아요. 많죠. 모여 있으니까 거기. 네. 자, 이런 이런 주식시장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거 맞냐 이거죠. 대표적인 게 2010년대잖아요. 2009년, 10년 그 유명한 전차 장세 이후에 네. 그 뒤로 11, 12, 13, 14, 15, 16까지 만 6년 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부진했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테마, 아모레퍼시픽, 또 한미약품, 네. 뭐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의 주된 주류가 됐던 거는 전부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은 투자하면 안 돼. 중국의 내수 관련주 또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네. 소비재 관련주가 최고야. 네. 이러던 시절 6년을 비추세 기간에 참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비추세 기간에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시계를 더 돌리면 네. 또 한 2003년, 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네. 삼성전자 또 잃어버리는 5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았던 회사는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대중공업그룹, OCI 혹시 기억나세요? 포스코, 남자의 주식 OCI. 힘, 뚝심.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네. 원자재, 운송, 중공업 테마가 네. 풍력 발전 이런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좋았던 시절에 역시 또 제가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삼성전자는 뭐 좀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거 빼서 어디가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롯데케미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모멘텀 투자자라면 시장이 상승할 때가 언제이며 네.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데 투자에 고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8만 전자가 있는데 얘 내재 가치가 10만 원이니까 나는 이거를 물타기를 해야 되겠어. 더 사도 돼. 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가를 질문해 보면 장기 투자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딱 나와요. 네. 즉 내재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약간 변태에 같긴 해요. 아니 보유 주식이 빠지는데 뭐가 좋아.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내재 가치가 굉장히 10만 전자인데 네. 5만 전자가 되고 6만 전자가 된다면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더블이 나면 재평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점점 커지니까 더 즐거워하며 물타기를 하겠죠. 네. 이런 사람은 장기 투자자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전화 왔던 수많은 고객들은 대부분 추세 추정. 추세 추종이 되게 모멘텀. 많다. 그러니까 딸리는 말에 올라타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주도주가 뭐냐, 추세가 살아있냐 이 이야기를 매일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야 여기서는 손절 쳐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장기 투자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약간 핀트가 엇나간 조언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어떤 투자자인 걸 파악하고 네. 집중해야죠. 자, 첫 번째로 내재가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워낙 좋은 책이 있고 특히 월가의 영웅 우리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멘텀 투자자라면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뭘 보여드렸냐면 우리나라에 매월 초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을 보라 그랬죠. 네. 왜?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추세 추정 투자자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60일 이평이 막 깨져. 그런데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펀더멘탈이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것은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손절 라인을 구축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세가 꺾였는데도 아쉬운 마음에 내가 저 비싸게 샀는 걸 저걸 내가 어떻게 팔아 그러면 이건 그렇죠. 추세 추정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추세를 타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으면서 추세가 꺾인 것 같은데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더라도 손절을 쳐야죠. 스탑로스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근데 뭐 기업 실적을 다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수출만이라도 점검을 하는 거. 그럼 세 번째가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정도 주가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건 내가 잘못 봤던 거니까 여기서는 미리 매도 주문을 예약 주문을 걸어둘 수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모멘텀과 추세 추정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면 어쨌든 오르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뭐 2000년도에도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005년도에도 삼성전자, 2011년도에도 삼성전자, 2015년, 2021년에도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과는 맞지 않는 투자지만 그래 그래도 내가 추세 추정이지만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자 한쪽은 그냥 삼성전자는 계속 그렇게 쌓아두고 한쪽은 이제 자기가 원래 하듯이 모멘텀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나쁜 전략인가요? 좀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왜요? 왜냐하면 추세 추정이시니까 성향이 네. 단타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아 놔두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꼬긴 같은데 이걸 내가 얘는 괜찮겠지 했다가 손실이 나면 이도저도 하는 투자라고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 계좌를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다들.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그 모멘텀 투자를 할 계좌를 분리하라고. 푼돈, 용돈 계좌로 만들어서 재밌게 하시고요.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안쪽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멘텀 계좌로 놔놓고 나머지는 ETF로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 시장에서 오를 때나 빠질 때나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물타기도 할 수 있는 돈들도 그렇죠. 생기니까. 그래서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심리적인 계좌의 하나의 사례인데 단타 계좌라고 이름을 하나 파서 만들어 두시고 그 네. 계좌는 딴 데랑 일절 계좌 이체나 이거 안 하고 또 돈을 벌면 맛있는 거 다 드시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면 은퇴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라 그러지. 투자 철학 자체를 두 개를 다 가져간다. 나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영원히 안 빠질 테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나는 또 단타를 해. 이게 쉽지는 않죠. 그 말은 쉬운데 네. 그렇게 인간이 딱딱 떨어지는 존재면 우리가 참 왜 그렇게 울었을까 옛날에. 우리 굴욕의 나날들 자다가 갑자기 이불 킥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으로 우리 도현 작가님이나 저나 점철돼 있잖아요. 그치.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자다가 갑자기 이불 킥할 일이 한 해 한 해 쌓여간다라는 건데 얼마나 바보짓을 제가 많이 했는지 저도 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홍춘욱이가 고기를 끊는다는 이야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뭐 이제 역대 뭐 2000년도, 2005년 이런 얘기 좀 했으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얘기 좀 가볍게 역사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한국 증시가 뭐 심각한 위기를 겪은 후에는 좀뭐 특징이 한 게 있다면? 네, 고점을 갱신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일단 옛날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라든가 네.
또 97년 외환위기, 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겪었던 2020년 코로나 쇼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그래도 의미 있게 했던 네. 2번, 3번 정도의 기회인데 네.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왜요? 당장 2000년대 정보통신거품 붕괴되고 또 외환위기 끝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2000포인트 갔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참 고생하다가 또 2200포인트까지 또 우리 전차 장세 때 갔고 네. 또 거기서 또 박스권 고생하다가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지금 3천이죠. 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경제 위기가 날 때마다 환율이 급등해요. 지금도 환율 뭐 1,100원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환율의 레벨 자체가 한번 딱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 기업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환율이 한 100원, 200원 올라서 그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오히려 나빠요. 그런데 좀 지금도 레벨 자체는 꽤 높아져 있는 레벨이잖아요. 환율 10%만 올려도 기업 이익이 10% 예,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오르죠. 왜냐하면 고정 설비는 그대로 있고 매출만 늘어나는 효과가 그러네.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위기가 발생할 때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가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환율이 급등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정말 주식의 최고 투자의 찬스거든요. 그때 수출주를 사라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왜 그러냐 하면 환율이 높아져 올라갈 땐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그래요. 환율은 주가도 그렇잖아요. 폭락할 때는 하루아침에 확 폭락하는데 회복될 때는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건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반대로 달러에 대비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되게 가파른데 천천히 떨어질 때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이게 우리 직장 생활 좀 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한국만큼 근로자들 월급쟁이들 세게 굴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빡세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살아남기만 하면 네. 그 한층 더 빡세진 기업의 문화 과로사까지는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생산성이 확 향상돼요. 그런 여력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다 투자하냐 하면 교육과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에 우리나라만큼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그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혁신 국가 랭킹 1위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작년은 2위였어요. 작년은 독일에 이어 2위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8번 1등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게 어디가 그렇게 잘하나 딱 봤더니 인구당 특허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인구당 설비 투자, 특히 기술, 과학 기술 투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1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큼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 찾고 물건 조달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덩어리.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산업과 연구의 집체들이 형성돼 있고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하고 뭐 이러니까 경쟁력을 되게 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찬스가 오는 순간 이게 시장이 한번 터지는 순간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뭐 97년 외환위기부터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굴기를 우리가 했고 또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차 장세하면서 제가 자동차 YF 소나타 혹시 기억나세요? YF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카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북미 올해의 차 제네시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신흥국에서 만드는 차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북미 올해의 차가 되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위기에서 딴 경쟁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때 사람 막 자르고 핵심 경쟁력들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버티고 버텨서 짜내고 짜내서 환율 탁 상승할 때 치고 나가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2차 전지, 한국 배터리 물론 이제 중국과 앞으로 뭐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또한 또 반도체 한다고 그러던 중국 기업들 줄줄이 망해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점유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조선도 한때 중국한테 밀려서 우리 다 망한다 그랬는데 요새 LNG 조선을 비롯한 뭐 각종 배 이런 걸 거의 우리가 지금 세계 1위를 2년 연속했어요. 그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온 보도자료 있더라고요. 그 조선업에 대한 자료들도 연구를 발표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존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막 버티고 버텨가지고 짜내고 짜내서 네가 먼저 망할 때까지 난 안 망한다. 버틴 다음에 환율 상승하고 선진국에서 경기 부양 덕분에 수요가 좀 회복될 때 탁 치고 나가는 이런 면이 우리 한국의 정말 장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만큼 치킨 게임 잘하는 나라가 잘 없는 거고 아. 더 나가서 수출의 경쟁력이 없어서 나라 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경쟁력은 충분한데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추격자 때문에 고생하다가 환율 급등하며 교육 조건들이 좀 좋아지는 우리가 이제 네. 무역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좋아지는 환율 상승한다든가 뭐 경쟁 기업들이 도태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치고 나가는 레벨업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면이 확실히 한국의 좋은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락할 때는 수출 관련 성장주를 사라고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폭락할 때는. 예, 폭락 시에는 수출 관련 성장주들이 왜냐하면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성장주인데 그러니까 비싸지.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그렇죠. 매번 주도주들은 달라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주도주들은 현대차였다면 뭐 네. 이번에는 현대차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BBIG라고 불리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도주는 매번 달라지지만 특성은 다 공통인 게 위기가 발생해서 회복될 때는 항상 수출 관련 또는 그런 성장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세계 시장에 나가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뭔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좋다. 야, 이거 공식처럼 외우면 되겠네요. 위기 때는 수출이나 성장주. 네. 다음에 어쨌든 위기는 올 테니까. 뭐 매번 오죠. 또한 뭐 10년 뒤에 오겠죠. 그게 우리가 못해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외부 충격으로 오는 건데. 네. 한국이 암만 노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 수출이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고서 우리한테 물건 수주하던 바이어들이 죄송하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래버리면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네. 투자할 때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 막 이러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이 또 여기에 적응해서 야. 전부 모멘텀 또는 추세 추종 스타일들이 많은데 네. 거기다 대놓고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말은 참 아름답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내재 가치에 주목하며 장기간 10년이고 5년이고 버텨서 저게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난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연애할 때 정말 여러분 환승 안 하고 뭐 또 일편단심 민들레이션이야. 그렇게 해보면 자기 성향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법무장님이 계셔서 너 왜 이거 왜 바꿨어? 왜 샀다 팔았어?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장기 투자가 좀 있는데 제도적인 규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개인은 진짜 어렵죠.